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두 아이의 엄마로 살고 있는 46세 여성입니다. 결혼 후 저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누이 눈치를 보면서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 기막힌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시누이는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지나치게 반응하는 과대망상증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누이가 시댁과 갈등을 빚다가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오면서 저의 악몽 같은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어요. 시누이와 제가 마찰을 빚으면 시어머니는 당연히 자기 딸인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여러가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시누이에게 시달리면서 피를 말리는 날들을 보면서도 제가 모든 걸 내려놓고 참으면서 시집살이를 계속했던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저와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남편도 어이가 없는 짓을 저질러서 저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이용만 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과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본색을 드러내자 저는 이혼녀라는 낙인 같은 딱지보다는 제 인생 역시 중요해서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과 갈라서기 전까지 저는 말로 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서럽고 억울한 제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혼자 눈물만 삼켜야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면 제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었나 하는 후회가 밀려와서 눈물부터 솟아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렸기에 여러분들에게 저의 기막힌 시집살이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강원도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뱀을 잡는 땅꾼이셨고 엄마는 농사를 지으셨어요. 두 분 모두 태어나서 도시 구경은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산골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오셨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오빠 동생 하면서 자랐던 사이였다고 해요. 부모님에게 그들이 태어난 산골은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천직처럼 알고 살아오시다가 뱀을 잡아서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땅꾼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엄마와 결혼을 한 뒤에 아버지는 산을 누비고 다니면서 뱀을 잡으셨고 농사는 엄마가 맡아서 지으셨어요. 산골에서 농사라고 해봐야 밭을 일궈서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 같은 걸 심어서 걷어들이는 정도였어요.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로 저희 식구들의 먹거리를 키우는 것이었죠. 넉넉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굶지 않고 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지내셨고 제가 태어나게 되었어요. 워낙 깊은 산골이다 보니 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구경도 못 해봤고 8살이 되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학교는 아주 멀었어요. 산골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서는 통학버스를 운영했는데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집에서 30분이 넘게 걸어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땅꾼이셨어요. 다른 땅꾼들보다 뱀을 잡는 데 타고난 재능이 있으셨거든요. 아버지는 뱀뿐만이 아니라 지네나 다른 약으로 쓰이는 곤충들도 잡으셨고 가끔씩 자연상 송이나 산삼 같은 것도 산에서 발견하곤 하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저희 식구는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더 기뻐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너무 방심하셨는지 독사를 잡으시다가 팔을 물리고 말았어요. 워낙 오랫동안 해오던 일이라 순간적으로 방심을 하셨던 겁니다. 다행히 아버지와 같이 있던 동료 땅꾼이 응급처치를 하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셔서 목숨은 건지셨지만 왼쪽 팔의 신경이 일부 마비되어서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땅꾼을 포기하고 엄마와 같이 농사만 지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이 되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서울로 가서 살자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땅꾼 생활을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셨지만 엄마는 아버지에게 저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도시로 나가서 살자고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는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셨다고 해요. 서울에 가면 눈 뜨고도 코를 베인다는 말도 있잖아. 서울 사람들 전부 사기꾼들이야.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이용당하기 딱 좋아.
산골짜기에 틀어박혀서 제대로 먹지도 입지도 못하고 살 바에는 서울로 가서 코베이든 이용을 당하면서 사는 편이 100번 나아요. 그리고 고집 부리지 말고 서울로 가요. 아버지는 도시보다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산골에서 살겠다고 하셨지만 엄마는 그렇게 살다가는 저한테도 가난을 물려주게 된다고 하면서 끝까지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엄마의 말을 따르게 되었어요. 아버지와 엄마는 저를 데리고 산골을 떠나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두 분은 결단을 내려서 서울로 오셨지만 서울 생활은 생각보다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는 게 문제였어요. 아버지는 팔이 불편하셔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막노동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아버지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나마도 한 번 일을 한 현장에서는 아버지를 다시 부르지 않았어요. 경비원으로 일을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서 아버지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으려고 매일 백방으로 알아보는 동안 엄마도 나서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엄마는 파출부로 바로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출부로 일하시던 엄마는 드럼 세탁기 사용법을 몰라서 주인 아줌마에게 구박을 당하기도 했고 건물 청소를 하시다가 여러가지 실수를 하시기도 하셨다고 해요. 두 분은 너무 순박하고 착하셔서 이용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해요. 어쩌다 일당을 받기로 하고 일했던 아버지는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적도 있었어요. 세상 물정을 몰랐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이 속이기에 딱 좋은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모님은 서울 생활에 적응을 하셨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두 분은 매일같이 죽도록 일을 했지만 형편은 여전히 가난했어요. 그러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딱 맞는 일자리를 찾게 되셨습니다. 그 시절 저희 식구가 서울에서 살던 동네는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뒷골목에 있었어요. 시장 뒤편의 골목은 들어서기만 해도 하수구 냄새가 확 풍겨왔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어요. 사람이 살기에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쥐나 바퀴벌레 같은 것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국 같은 곳이었죠. 집집마다 쥐가 들끓어서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나서서 쥐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산골에서 생활하던 아버지는 징그러운 쥐나 벌레를 어떻게 퇴치하는지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주로 집안의 어느 곳에 숨어서 사는지도 아주 잘 알고 있었죠. 아버지는 부업으로 동네에서 쥐를 잡아주는 일을 하게 되셨어요. 한두 달 정도가 지나자 그 지저분한 동네에서 쥐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아주머니 한 분이 아버지에게 해충 구제업체에서 일을 해봐라고 권했다고 합니다. 정씨는 쥐나 바퀴벌레 없애는데 타고난 재능이 있네. 이참에 아예 직업으로 해보는 게 어때요? 내 친구 아들놈이 그런 일을 하는 회사에 다니거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다리 놔줄게. 아버지는 그 아줌마의 소개로 해충 구제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셨어요. 주로 식당이나 빌라 아파트에서 해충을 없애주는 일을 하게 되셨는데 드디어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얻은 아버지는 맹활약을 펼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작업을 한 곳에서 그런 해충 같은 것은 싹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회사에도 고객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아버지는 월급 외에 수당도 받게 되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집안 형편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니게 되었죠. 저도 부모님만큼 서울이란 큰 도시에 대해서 막연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환경과는 너무 달라서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없었고 늘 혼자 조용히 지냈어요. 다른 친구들도 시골에서 온 저를 상대해 주려고 하지 않아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게 변변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자 저도 서울 생활과 학교에 적응이 되어서 다른 친구들과도 곧잘 어울리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 아이들은 모두 얌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았던 산골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그런 곳에서 살아서 좋았겠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서울 지리에 낯선 저를 데리고 여러 곳을 구경시켜주기도 했어요. 그런 좋은 친구들 덕분에 저는 빠르게 서울에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고3이 되자 저는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사회로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세정아, 지금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벌면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네가 결혼할 때를 생각해봐라. 요즘 세상에서 남자든 여자든 대학 졸업장 없으면 결혼도 못해.
산골에 처박혀서 중학교만 겨우 마치고 살아온 네 아버지나 나를 봐라. 넌 어디라도 대학을 들어가라. 엄마, 지금 넘치는 게 대학생이야. 그래서 대학 나와봐야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해. 대학 졸업하고도 몇 년씩 취업 재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럴 바에는 등록금도 아끼고 지금부터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게 100번 낫다고 생각해. 그건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직장 있는 고졸보다는 백수인 대졸을 더 취급해주는 게 지금 세상이야. 엄마는 끝까지 대학을 가야 한다고 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문대 간호학과에 진학하기로 했어요. 저는 취업에 유리한 대학들을 찾아보고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도 해본 결과 간호학과가 가장 무난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성적이나 조건이면 무난하게 합격이 될 것 같았거든요. 간호학과에 간다고 하니 엄마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사실 엄마는 2년제와 4년제 대학을 구분조차 하지 못하셨어요. 그저 이름 뒤에 대학만 붙으면 모두 똑같은 줄 알고 계셨거든요. 저는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간호학과를 다닐 때 병원에 실습을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선배 간호사들은 모두 밝은 표정으로 저를 대해주었고 업무도 크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에 비해서 꽤나 좋은 직업이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식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자 실습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만나게 되었어요. 정말 세상 고되고 힘든 극한 직업이 간호사라는 걸 몸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선배 간호사들은 엄하게 업무를 가르쳤어요. 환자를 대하는 법이나 차트를 작성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바로 욕을 하거나 뺨을 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하면 인격 모독을 당하기도 했어요. 또 간호사들을 무시하는 의사들의 고압적인 자세와 일부 진상 환자들 때문에 이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어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를 할 때 술이 취해서 싸우다가 다친 남자 환자들 중에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부수거나 간호사를 우습게 보고 욕을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란 말처럼 7년이 지나자 저는 병동에서 어느 정도 고참급 간호사가 되었고 후배 간호사들에게 업무를 가르치기도 하는 중간 관리자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는 오토바이 사고를 당하고 입원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을 배달하다가 차와 부딪혀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은 환자였어요. 그런데 뼈가 여러 조각으로 부서져서 핀을 박는 수술을 하고 한 달이 넘게 입원해 있어야 했습니다. 그 환자를 제가 담당하게 되었고 한 달 동안 매일 몇 번씩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적인 대화도 하게 되면서 제법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 환자는 퇴원을 하게 되자 저기 세정씨 연락처 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라고 쑥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제 연락처를 왜요? 그게 세정씨만 괜찮으면 퇴원한 뒤에도 연락드리고 한 번씩 만나고 싶어요. 그는 부끄러운지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서 저와 계속 만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게 마음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연락처를 묻는 그의 모습이 귀여워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전에도 입원해서 친해진 남자 환자들이 제 연락처를 물어서 가르쳐 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따로 연락을 해온 남자는 아직 없었어요. 저는 이 남자도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호기심에 연락처를 묻기는 했지만 막상 연락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는 제게 연락을 해서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했어요.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남자가 숫기가 없고 수줍음이 많은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남자라고 너무 설치고 다닌 성격보다는 오히려 차분하고 조용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의 성격이나 외모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일단 용기를 내서 제게 다가오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하는 건 세정씨가 처음입니다. 처음 입원했을 때부터 세정씨한테 반했어요. 근데 제 성격이 속에 있는 말을 바로 뱉어내지 못하는 편이라 우물쭈물 망설이게 되었어요. 그러다 더 주저하다가는 세정씨한테 제 마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끝날 것 같아서 정말 어렵게 고백했던 거예요. 그는 솔직하게 저에 대한 애정과 자신의 성격을 말해주었어요. 저는 그의 솔직 담백한 태도와 성격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어요. 저도 기철씨가 싫지는 않아요. 전 첫눈에 반해서 바로 사랑에 빠지는 커플도 있지만 오랫도록 친구처럼 만나서 조금씩 정이 들어가는 커플도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제부터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해요. 좋아요. 제 데이트 신청을 받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만나면서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했어요. 그날도 주문이 들어온 음식을 배달하다가 사고를 당했던 거였죠. 저희들은 1년 정도 다른 커플들처럼 데이트를 하면서 사귀게 되었어요. 그는 제게 말을 편하게 하게 되었고 저는 오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만나온 시간이 1년이 지나자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걸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만나면서 느낀 건 그가 아주 괜찮은 남자라는 것이었어요. 여자를 배려할 줄도 알고 성격도 차분하고 꼼꼼했어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의 직업이 문제였어요. 남편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엄마가 하는 식당 일을 돕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주 제게 나중에 엄마가 그 식당 나한테 물려준다고 했어. 그러면 식당만 제대로 운영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어 라고 했어요. 하지만 식당이라고 해봐야 그냥 동네에 널려있는 작은 식당 정도로 생각했던 저는 아무리 그래도 나이 30을 바라보는 남자가 직업도 없이 엄마 밑에 얹혀서 지낸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식당 일 말고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넌지시 말했어요. 오빠, 남자가 엄마가 하는 식당 일이나 거들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월급이 얼마가 되더라도 다른 일을 찾아보는 건 어때? 제 말을 들은 그는 자기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와보라고 했어요. 만난 지 1년이 되도록 저는 남편이 일한다는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말에 그의 식당에 가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코딱지만한 동네 식당이 아니었어요. 식당은 2층으로 되어 있었고 엄청나게 컸어요. 인터넷 카페 여러 곳에 맛집으로 소개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주말이어서 빈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대기표를 뽑아 들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와 결혼한 뒤에 저 식당만 가지게 된다면 정말 평생 노후가 걱정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엄마와 같이 제게 다가왔어요. 네가 세정이냐? 말로만 들었는데 제법 곱상하게 생겼구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얼떨결에 시어머니와 첫 대면을 해서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바쁘니까 인사 같은 건 나중에 하고 너도 이리로 와서 일 좀 도와라. 시어머니는 바로 제 손을 잡고 끌듯이 주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일을 시키셨어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릇을 씻고 야채를 다듬고 조리가 된 음식을 나르면서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오후에 친구들과 만날 약속이 되어 있었지만 분위기를 보니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까지 취소하면서 하루 종일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정신없이 일을 도왔어요. 저녁 시간이 지나면서 식당이 한가해지자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와 마주 앉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식당은 시댁에서 대대로 운영해오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전통 맛집이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도 시댁에 시집을 오면서 식당에서 일을 했고 시할머니께서 돌아가시자 대를 이어서 물러받으셨다고 해요. 너도 봐서 알겠지만 이 식당이 제법 장사가 잘 된다. 지금이야 내가 몸이 성해서 버티면서 장사를 하지만 몇 년이나 가겠니? 결국은 기철이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면 이 식당이 네 것이나 마찬가지지. 저는 다시 한번 천천히 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렇게 넓고 큰 식당이 내 거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심장이 벌렁거리면서 흥분감이 밀려왔어요. 그렇게 설레임으로 불타오르는 제 가슴에 남편이 기름을 들부었습니다. 우리 집이 재산이 제법 있어. 엄마가 은퇴하면 식당뿐만 아니라 다른 재산도 전부 우리 차지가 되는 거야. 남편이 이 말에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하면 간호사를 그만두고 식당에서 일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듣자 하니 간호사로 일한다고 하던데 결혼하면 그 짓은 그만두고 식당에 나와서 차근차근 일을 배워라. 앞으로 식당 안주인이 되어서 사람들 부리면서 네가 모든 걸 알아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말씀만 들으면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기에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마치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장남이었어요. 손이 시누이는 1년 전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분가를 하지 않고 시어머니와 같이 살자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결혼한 뒤에 분가를 하면 엄마 혼자 남아서 너무 외롭잖아. 그리고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하루라도 빨리 식당을 물려받을 수 있어. 알았어. 그건 당신 뜻대로 할게. 나 장남이면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여보, 이해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망설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모두 남편이 장남이라는 말을 듣자 어머, 그러면 혹시 나중에 시어머니 모셔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니야?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말은 쉬운데 여자한테는 정말 할 짓이 못돼. 제 친구 중 하나는 종갓집 장손과 결혼했다가 3년 만에 이혼하고 도망치듯이 시댁에서 탈출한 후배의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종갓집 며느리가 힘들다는 거 어느 정도 예상을 했지만 막상 닥쳐보니 놀라웠다고 합니다. 1년에 제사만 12번을 지내야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모든 준비를 그녀가 도맡아서 해야 했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그저 종부인 그녀에게 맡겨두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의를 중요시하는 시댁 어른들은 종부인 그녀의 사소한 행동이나 옷차림까지 간섭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녀는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견뎠지만 3년 만에 남편에게 제발 이혼해달라고 애원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저는 장남과 결혼하면서 시부모님이 연로하시고 병드시면 제가 언젠가는 모셔야 될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어요. 그렇지만 제 친구들은 결혼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건 절대 못한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세정이 너도 지금은 시부모님 모시는 게 뭐가 어렵냐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면 생각이 확 달라질 거야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없어지면 며느리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친구들 말대로 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결혼 후에 병원을 그만두고 시작을 해보니 식당 일도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음식 재료 준비부터 여러 메뉴들을 조리하는 방법부터 제게 가르치셨어요. 음식을 하는데 뛰어난 재능은 없었지만 저는 눈썰미가 있고 손재주도 좋아서 한번 보면 웬만한 건 모두 따라할 수 있었어요. 식당의 주 메뉴는 갈비찜과 곰탕이었어요. 갈비찜은 양념을 준비하고 고기의 핏물을 제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아주 까다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를 이어 전해오는 양념 비법을 제게 전수해주기 위해서 아주 엄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가 아무리 손재주가 좋다고 해도 말만 듣고 몇 번 만에 양념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는 없었어요. 역시 음식이란 머리보다는 손과 오랜 경험으로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게 설탕물이지 양념이냐? 이렇게 달게 만들면 어쩌자는 거야. 넌 눈하고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그대로 따라해.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제가 실패할 때마다 소리를 질렀고 심할 때는 욕까지 했습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시련이 따르는 거라는 걸 간호사 일을 시작할 때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수없이 반복을 거듭했습니다. 식당 일은 음식만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고기며 재료들을 얼마나 주문해야 하는지도 계산을 해야 했고 식당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 관리나 감독 같은 경영자적인 능력도 있어야 했어요. 더구나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20명이 넘을 정도여서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옆에 붙어서 식당 일을 배워 나갔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혹독하고 지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1년이 지나자 저는 식당 운영과 요리를 하는 걸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어요. 그때 결혼했던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누이는 짐을 싸들고 시댁에 들어왔고 그날 저는 손이 시누이와 첫 대면을 했습니다. 시누이는 상견례는 물론이고 제 결혼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누이가 있다는 말만 들었고 한 번도 본 적은 없었어요. 남편도 시누이에 대해 말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누이가 이혼을 한 충격적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1년 만에 혼인이 파탄이 났다면 당연히 남자가 바람을 피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누이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시누이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피웠던 것도 아니었어요.
원인은 신우이가 가진 정신질환 때문이었습니다. 신우이는 과도한 집착과 피해망상이 있었어요. 신우이는 어떤 것에 느낌이 한번 꽂히면 무슨 수를 쓰든지 끝장을 보려고 들었고, 만약 누군가 그걸 방해하면 사생결단을 하려고 들었어요. 게다가 피해망상도 있어서 사람을 극도로 불신하면서 자기에게 피해를 끼치려고 한다는 상상을 하곤 했답니다. 신우이의 정신질환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집단 괴롭힘을 당한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원래 신우이의 성격은 아주 밝고 사교성이 좋은 원만한 성격이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아주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반장을 맡게 된 적이 있었는데, 신우이의 반 학생 중에 담배를 피우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따금씩 담임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했는데, 그날은 선생님이 신우이에게 소지품 검사를 맡기고 교무실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반장이라도 같은 학생이라고 생각해서 안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가방에서 담배가 나오자 신우이는 정색을 하고 선생님에게 말하겠다고 했던 거죠. 그 학생은 어이가 없어서 벙쪄버렸다고 해요. 야, 같은 친구끼리 그냥 덮어줘야지. 네가 뭔데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겠다는 거야? 난 그렇게 못해. 이건 분명히 규칙 위반이야. 규칙을 어겼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해. 뭐? 아주 대단한 꼰대 나셨네. 웃기지 말고 그거 이리 내놔. 안 돼. 선생님한테 보여줘야 돼. 그 물건을 두고 신우이와 그 여학생은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신우이는 그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말을 선생님에게 말했고, 여학생은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자 신우이에게 독한 앙심을 품은 여학생이 자기와 친하게 지내던 일진들을 꼬드겨서 신우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졸업을 할 때까지 이어진 친구들의 집단 괴롭힘은 신우이의 정신상태를 망가뜨리고 말았던 거죠. 처음에 신우이는 대인기피증 증상을 보이다가 편집증과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원하던 대학의 진학도 포기하고 장시간 동안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이 많이 호전되자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식당에서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아진 줄 알았던 신우이의 증상이 다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가족들끼리 와서 식사를 하는 손님들을 유심히 바라보던 신우이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행패를 부렸다고 해요. 너희들 내 욕하고 있었지? 내가 다 들었단 말이야. 그들은 신우이가 자기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자 놀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변명을 했지만, 신우이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해요. 거짓말하지마. 니들이 나를 쳐다보면서 정신병자라고 수근거리는 거 들었다고.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들아, 전부 죽여버릴 거야. 신우이는 미쳐서 날뛰면서 손님들의 상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나서서 겨우 말렸고, 시어머니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사과를 하고 식사비를 받지 않는 걸로 끝이 났다고 합니다. 그 뒤에도 몇 차례 더 손님들과 부딪히며 문제를 일으키자 신우이는 식당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었고, 집에 있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신우이가 결혼까지 하게 된 건 모두 신우이를 담당했던 정신과 의사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정희주라는 여의사는 신우이를 1년간 정성껏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끈질긴 그녀의 노력 덕분에 신우이는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아무 문제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신우이의 정신적인 문제가 나아지자 그녀는 신우이에게 맞는 남편감을 수소문해서 결혼까지 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우이는 결혼 후에 점차 증상이 나빠져 갔고, 급기야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서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답니다. 신우이는 전 남편이 여자와 전화통화를 하기만 해도 불륜을 의심했고, 집으로 찾아온 여자 동료를 내연녀로 의심해서 쌍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뽑아버리기도 했다고 해요. 신우이의 병적인 집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한 그는 이혼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하지만 여의사는 신우이의 상태가 나빠진 게 전남편 때문이라고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신우이의 전남편에게 매일 약을 꼬박꼬박 먹여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데, 전남편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신우이에게 약을 제대로 챙겨 먹이지 않아서 다시 나빠졌다는 거죠. 시댁으로 돌아온 신우이는 다시 그녀의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신우이를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했어요. 아직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어서 누군가 항상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내일부터 네가 신우이 옆에서 수발을 좀 들어야 되겠다. 나와 네 남편은 식당 일을 해야 하니까 너밖에 신우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잠이 들 때까지 신우이의 옆에 붙어 있어야 했어요. 신우이는 마치 럭비공처럼 언제 발작을 할지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웃으면서 대화를 하다가도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고장난 인형처럼 같은 말을 10번, 20번, 30번을 계속 반복했어요. 처음에 저는 언니 그게 아니고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신우이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건 신우이를 더 자극하는 꼴이 되었고 신우이는 화를 내면서 저를 노려보면서 욕을 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그냥 넘어가야 했습니다. 식욕이 없다고 하루 종일 밥도 먹지 않고 굶다가 한밤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정신없이 밥을 퍼먹기도 했어요. 그때 그만 먹으라고 말렸다가는 난리가 벌어졌어요. 여의사는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와서 신우이와 대화를 하면서 심리 상담을 했고 약도 처방해 주었어요. 증상은 많이 좋아졌어요. 가장 중요한 건 약을 잘 챙겨 먹는 거예요. 여의사는 제게 신우이에게 약을 먹이는 걸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분고분하게 약을 잘 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약을 주면 바로 던져버렸어요. 너 이게 무슨 약이야? 나한테 이거 먹여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 나쁜 년아. 신우이는 도끼가 바짝 오른 눈으로 저를 노려보면서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신우이 때문에 전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저는 친구들과 전화를 하면서 답답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하곤 했어요. 그날도 저는 친구와 전화로 수다를 떨다가 신우이를 살펴보니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잠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도 잠깐 눈을 붙이려고 누웠는데 얼마쯤 지난 뒤에 숨이 막혀서 잠이 깼어요. 눈을 떠보니 신우이가 제 몸을 올라타고 목을 조르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신우이를 뿌리치고 일어났습니다. 너 누구랑 전화했어? 나를 죽여달라고 다른 놈한테 시켰지? 그렇지. 그렇지만 나보다 네 년이 먼저 죽을 거야. 신우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제게 달려들었고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신우이를 뿌리쳤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저는 신우이와 같이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몇 달이 지나자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얼굴도 푸석해지고 체중도 줄어들고 머리까지 빠지기 시작했어요.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니 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얼굴은 헬쓱하고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있다가는 제가 먼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어머니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도우미 한 명만 붙여주세요. 혼자서 정상이 아닌 신우이를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주는 네 신우이가 다 나았다고 하던데 넌 아직도 네 신우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냐? 사람을 쓸 것 같았으면 내가 왜 너한테 그 일을 맡겼겠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라. 희주가 다른 혼처를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거다. 시어머니는 신우이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신우이를 정신병자 취급하는 저를 나무라셨어요. 하루만 같이 있어보면 바로 신우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 텐데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제게 맡기고 딸을 자기가 돌볼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듯이 신우이와 저의 불안한 동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의사는 집에 와서 신우이와 상담을 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소연을 하듯이 신우이가 정상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일반인인 제가 봐도 신우는 정상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세정씨가 힘든 거 나도 알아요. 하지만 분명히 좋아지고 있어요. 아마 어머님도 말하셨겠지만 제가 좋은 혼처를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수고해줘요. 약 잘 먹여요. 여의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지만 남편은 펄쩍 뛰면서 반대를 했어요. 당신 엄마한테는 절대 그런 말 하지마. 누나를 병원에 입원시키자고 했다가는 날벼락이 떨어질 거야. 남편은 시어머니가 신우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건 절대 반대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서 나오는 아주 무서운 곳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물론 아주 드물게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갇혔다가 끔찍한 최후를 맞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언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신우이를 집에 방치해두는 건 더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설득해서 신우이를 병원에 보내자고 했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 우리가 가질 식당만 생각해. 곧 누나가 재혼하고 나면 그 식당 우리 거란 말이야. 희주가 적당한 남자 찾았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여의사가 신우이의 재혼 상대를 찾았으니 곧 둘을 만나게 할 거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여의사를 희주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제가 알기에 여의사와 남편은 동갑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 서로 말을 높여주는 게 예의였어요. 더구나 그녀는 누나를 치료하고 있는 주치의였기에 깍듯이 대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친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여의사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이 꾸미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계획을 모두 알게 되고 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과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의사는 집에 와서 신우이와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신우이는 컨디션이 좋은지 아주 얌전하게 여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착하지. 내 말을 들어야 정신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전 선생님만 믿어요. 신우이는 아이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여의사와 상담을 마쳤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커피와 과일을 먹으면서 여의사와 신우이에 대해 대화를 하려고 했어요. 상담을 마친 여의사는 방으로 들어가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신우이도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서 여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나도 여의사가 나오지 않아서 저는 방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서 여의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자기야, 이번엔 확실한 놈으로 골랐다니까. 저번에 찾은 놈은 너무 똑똑해서 문제였어. 이번에는 지능이 좀 떨어지는 놈으로 골랐으니까 신우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만히 있을 거야. 아휴, 생각 같아서는 당장 정신병원에 쳐넣어야 하는 건데. 그래, 할망구가 자기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정신병원에는 못 보낸다고 하니 어떡해. 식당 받아낼 때까지는 비위를 맞춰줘야지. 그래 자기야, 사랑해. 결혼식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때까지 병신 같은 당신 마누라한테 신우 잘 돌보라고 말해 놓을게. 그리고 당신은 절대 신우이 가까이 하면 안 돼. 상태가 아주 위험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알았지? 식당만 넘겨받으면 자기도 그년하고 이혼하고 정리해버려. 이혼 가치가 없는 년하고 같이 살 필요 없잖아. 여의사 말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신우이가 거의 나아졌다고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상태를 보면 당장 입원을 시켜야 하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신우이를 속여서 떠맡길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여의사와 남편이 내연관계였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신우이만 시집가게 해주면 자기 식당을 여의사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 저는 그야말로 병신같이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식당은 고사하고 빈손으로 내쫓길 처지였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는데 여의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좋은 남자가 나타났어요. 한 달만 고생하세요. 그러면 신우이가 재혼을 할 거고 세정씨도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으면서 입꼬리를 놀리는 그녀의 뺨을 갈겨주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저는 여의사가 한 말이 사실인지 확실한 증거들을 모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여의사가 불륜관계라는 것도 입증해야 했죠. 저는 신우이가 재혼을 할 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신우이가 재혼을 하게 되었으니 곧 식당을 그녀에게 주겠다는 말을 했고 남편에게 이제 그만 저와 갈라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애가 없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래서 내가 애를 만들지 말라고 한 거야. 괜히 애가 있어봐라. 이혼하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고 걸리적거리겠니? 맞아, 엄마는 역시 성경지명이 있다니까. 저는 둘의 대화를 녹음했고 추가로 몇 가지 증거들을 더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남편은 난데없이 찾아온 변호사로부터 제가 이혼 소송을 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달려와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어요. 당신 이게 뭐야? 이혼 소송이라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놀라서 소리치는 남편을 보자 가증스럽고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희주라는 년하고 바람을 피웠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물론 증거도 있으니까 오리발 내밀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 나는 당신하고 어머니가 처음에 나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던 식당 위자료로 받아야 되겠어. 뭐? 당신 미쳤구나. 좋아, 마음대로 해. 희주하고 내가 가만히 당할 것 같아? 남편은 제게 맞대응하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불러서 식당을 차지할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니년이 뭔데 이 식당을 가지겠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린 집어치워. 어머님께서 처음에 하신 약속 잊으셨어요? 전 어머니가 하셨던 말 다 녹음해뒀어요. 그거야 널 식당에서 부려먹어야 하니까 했던 말이었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그동안 고생한 걸 생각해서 얼마라도 손에 쥐어주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잊어보니 아주 악독한 년이야. 식당은커녕 10원 하나 위자료로 못 주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시어머니도 아주 뻔뻔스럽게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희준녀는 상간녀로 고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의사협회에 그년이 의뢰받은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고 심지어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제보를 했어요. 의사협회에서는 정식으로 희준현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그녀의 의사 면허는 정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제게 전화를 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댔어요. 네가 나한테 이따위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누군 줄 알아? 너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각오 단단히 하고 있어. 그녀는 악에 받쳐서 욕을 했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당했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모두 말했습니다. 시누이가 이혼을 하고 시댁에 들어온 뒤에 저는 죽음의 공포까지 느껴야 했다고 호소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든 식당이 위자료로 넘어가는 걸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 결과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결혼생활 동안 제가 당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제게 위자료를 주기 위해서 식당을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진 후에 저는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가장 먼저 장남인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그는 다행히도 장남이 아니었고 결혼하면 분가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국 친구들이 제게 했던 말이 그대로 들어맞았어요. 저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초혼에 실패하면서 생각이 달라진 것 뿐이에요. 며느리와 시댁의 관계는 서로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45세의 남성입니다. 화병이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계속 마음속에 쌓아둬서 생기는 병일 거예요. 저는 아내와 이혼한 후에 그녀가 제게 저지른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짓들 때문에 화병이 생겨서 1년이 넘게 고생을 했습니다. 제한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사소한 일에도 우라가 치밀어서 성격까지 달라지고 말았어요. 몸이 아닌 마음에 생긴 병이라 약도 없었어요. 정신과 상담까지 받았지만 결국은 제 스스로 이겨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죠.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내를 믿었던 제가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제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기에는 정신적인 상처와 금전적인 손해가 너무 컸어요. 저는 8살이나 어린 연하의 어린 아내와 결혼했다가 실패하고 두 번째 만난 연상의 여인에게 빠져서 사귀다가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전처와 이혼을 결심한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건 전처가 너무 자유분방하고 이제 22이란 어린 나이여서 가정과 남편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혼을 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아내도 제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때 당한 끔찍한 일들이 꿈에 나타나서 가위에 눌려 몸부림치다가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서 깨곤 했습니다. 이제 겨우 마음을 다잡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제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해야 하는지 꿈을 꾼 것처럼 얼떨떨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다른 분들이 올린 사연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여자에게 당했던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10대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어요. 미성년자였던 부모님이 저를 낳고 결혼을 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죠.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낯선 여학생을 집으로 데리고 오셨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낼 거야. 친동생이라 생각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라고 하셨답니다. 그 여학생은 할아버지 동료의 딸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화물 트럭을 운전하셨는데 여학생의 아버지와 유난히 친하게 지내셨다고 합니다. 처음 여학생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조수로 일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지인이 집안 형편이 어려우니 조수로 쓰면서 밥이나 먹여주고 운전을 가르쳐주라고 부탁을 했고 워낙 마음씨가 좋았고 남의 부탁이라면 거절을 못하는 할아버지는
그를 조수로 쓰면서 일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3년 뒤에 그는 운전과 화물 트럭 일을 완전히 익혔고 할아버지는 자기가 일하던 회사에 그가 정식 기사로 화물 트럭을 몰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다고 해요. 그는 트럭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했고 딸을 낳아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화물 트럭 일이 전국을 다니는 일이라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젊은 아내는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버렸던 거죠. 그는 어린 딸과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간 아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는 집에 전세금과 현금까지 모두 챙겨서 떠나버려서 그는 하루아침에 거지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는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해서 일은 하지 않고 술독에 빠져서 지냈는데 할아버지가 그를 다독여서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딸을 생각해서라도 네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어서 털고 일어나. 그는 할아버지의 동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바람이 난 아내는 잊고 딸만 생각하면서 다시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비가 억수처럼 쏟아지던 날 그는 빗길에 과속을 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은 다른 트럭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고생이던 그의 딸은 오갈 곳이 없어졌고 할아버지는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오셨던 겁니다. 트럭을 모는 할아버지가 집에 있는 시간은 한 달에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해요. 할머니도 식당 일을 하셔서 밤늦게 들어오셨기에 아버지와 그 여학생은 둘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해요. 아버지는 그 여학생을 여동생처럼 보살피며 챙겨주었고 그녀도 아버지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학교도 같이 가고 학교를 마치면 아버지는 그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왔다고 해요. 그러다 여학생이 그 학교 여학생 일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걸 아버지가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학생은 성격이 내성적이고 말이 없어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일진들에게는 표적이 되었고 하굣길에 일진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도 아버지가 학교로 가자 그녀는 후미진 골목길에서 여러 명의 일진들에게 둘러싸여 구타를 당하며 놀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달려가서 일진들에게 여학생을 괴롭히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일진들은 아버지를 가스롭게 쳐다보면서 넌 뭐야? 인연 애인이라도 돼? 그래, 내가 제 애인이다. 앞으로 괴롭히면 가만 안 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어쭈, 그래도 사내 자식이라고 당차게 나오네? 근데 너 오늘 잘못 걸렸어. 일진들은 아버지가 혼자라는 걸 알고 무시하면서 덤볐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5명의 여자 일진들을 가볍게 제압해버리고 그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된통당한 일진들은 친하게 지내던 아버지의 학교 일진들에게 부탁해서 아버지를 손봐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일진들이 아버지의 앞을 막아섰고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아버지는 5명이나 되는 일진들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부터 유도를 배웠고 덩치가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 뒤로 여학생과 아버지는 더 각별한 사이가 되었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 때문에 집에 계시지 않았고 서로에게 애정이 있는 10대의 청춘이 둘만 지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이란 감정을 서로 느끼게 되었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해요. 그러다 몇 달 뒤에 여학생은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둘을 결혼시키기로 결정하셨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18의 나이에 저를 낳으셨던 거죠. 제가 태어나자 아버지는 가장이란 책임감을 느껴서 대학 같은 건 포기하고 바로 생활전선에 뛰어드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시장에서 배달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때 알게 된 시장 상인의 권유로 팔려고 나온 상점을 사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아버지가 점포를 인수하겠다고 말하자 할아버지도 이제는 트럭 운전을 그만두시겠다고 하면서 트럭을 팔았고 대출을 받아서 매물로 나온 상점을 인수하게 되셨어요. 아버지는 인수한 점포로 슈퍼마켓을 운영하셨습니다. 시장에 가게가 생기자 엄마도 아버지와 같이 장사를 하셨고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장사가 아주 잘 되어서 직원을 3명이나 두고 옆에 있던 가게까지 인수해서 넓게 확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친화력이 좋아서 한번 가게에서 물건 사간 손님은 꼭 다시 오게 만드셨어요. 단골도 많이 늘었고 아무 걱정이 없던 때 할아버지가 병으로 입원하게 되셨어요. 트럭 운전을 그만두신 다음에는 할머니와 같이 나들이를 다니거나 취미로 등산을 하시면서 소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 조금만 많이 걸어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자주 쉬어야 해서 등산은 포기를 하고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만 하셨는데 그마저도 숨이 차서 못하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어지럼증과 식욕부진까지 생기면서 살도 많이 빠지자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는데 폐암 말기라는 청청병력 같은 판정을 받고 마셨어요. 할아버지는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지만 의사는 6개월간의 1차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이미 항암으로 치료할 시기가 지나버려서 방법이 없다고 했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마지막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서 3개월을 보낸 다음에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제가 고등학생이 될 무렵에 시장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아버지의 슈퍼마켓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셨어요. 제 부모님을 비롯해서 시장의 상인들은 대형마트 입점을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지만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대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을 막기엔 그들이 너무나 나약했어요. 마트가 영업을 시작하자 시장은 직격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장은 썰렁해졌고 대형마트는 날마다 할인 행사에 이벤트를 하면서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지금은 시장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고 여러가지 규제 조치가 시행되고 있었지만 그때는 시장이 몰락하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장 상인들은 장사를 포기하고 하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장사를 포기하지 않고 3년을 넘게 대형마트에 맞서서 버티셨어요. 수수료를 감수하고 대폭 할인을 해주기도 했고 가까운 곳은 직접 배달도 하면서 단골 손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이미 대형마트의 낮은 가격과 편리함에 취해버린 뒤였어요. 매일같이 적자를 보는 가게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빚만 늘어갔고 3년이 지나자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슈퍼마켓을 처분하셨어요. 부모님은 마지막 폭탄 세일이란 현수막을 내걸고 가게에 쌓인 재고를 일주일 동안 공짜나 마찬가지인 헐값으로 처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신 부모님은 억울해서 펑펑 우셨습니다. 가게를 처분해서 우선 급한 빚을 갚으셨고 아버지는 용역회사에 있는 친구분을 통해서 건물 경비원으로 일을 하게 되셨고 엄마는 파출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한 저는 1년 전부터 공인회계사 공부를 시작했어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검사를 꿈꾸듯이 저를 포함한 친구들은 대부분 회계사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경쟁자가 많았기에 결코 쉽고 만만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밤낮으로 공부에 매달렸지만 첫 번째 도전에서는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졸업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도전을 했고 회계사 타이틀을 달게 되었습니다. 회계사가 된 저는 두 가지 진로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회계법인이나 일반 기업에 취업을 하느냐 아니면 회계사 사무소를 여느냐 하는 것이었죠. 제 고민을 들은 선배는 당연히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라고 권했어요. 회계사란 직업은 말이야 타이틀만 달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야. 무엇보다 연줄이 중요해. 아무 연줄도 없고 무턱대고 개업했다가 쪽박차기 딱 좋아. 그러니까 우선 회계법인에서 실무 경험을 쌓고 인맥을 충분히 넓힌 다음에 개업을 해. 선배의 조언대로 회계법인에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신입 회계사인 저는 직속 사수인 여자 팀장에게서 업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사가 저보다 3년이 빨랐지만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그녀는 단 한 번의 도전으로 회계사가 되었고 저는 2번 도전을 했고 군대까지 다녀와야 해서 입사가 늦어진 겁니다. 그런 걸 감안해도 3년 만에 회계법인의 팀장이 되었으니 그녀의 탁월한 능력을 회사에서 인정했다고 봐야 할 거예요. 그녀는 업무에 관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고 컴퓨터보다 정확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회계란 숫자를 다루는 일이고 우리가 숫자 하나 잘못 기입하면 우리에게 일을 맡긴 기업은 천문학적인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러니 문서를 다룰 때는 항상 매 눈으로 살펴보아야 해요. 저는 팀장의 깐깐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회계사 실무를 익혀 나갔습니다. 2년 정도 지나자 저는 이제 초보 딱지를 떼고 팀장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저희 회계 법인이 관리하는 회사 중 하나를 맡아서 회계 업무를 처리해주게 되었어요. 그러다 제가 대학 때 활동하던 동아리에 행사가 있어서 참석했다가 재학생인 여자 후배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은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은정이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제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고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할 때도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이제 3학년인 은정이와 저는 같은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고 그날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은정이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친한 오빠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은정이는 제가 재미없는 농담을 해도 깔깔거리면서 웃어주었고 제가 말을 하면 얼굴을 빤히 쳐다보면서 열심히 들어주었어요. 게다가 술을 마시고 나면 제게 안주를 집어서 먹여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과도하게 친한 척하는 어린 여자 후배의 행동이 부담스러워서 피했지만 은정이는 아이 오빠 우리 사이 어때요? 자, 입 벌려요. 저는 마지못해 은정이가 집어주는 안주를 받아먹게 되었고 다른 선배와 후배들은 저희 둘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의 눈길이 신경 쓰였지만 은정이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게 되었는데 제 동기 한 놈이 따라 들어왔어요. 그 동기는 얄궂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정호야, 은정이란 애가 너 좋아하는 것 같더라? 오늘 처음 봤는데 좋아하기는 무슨, 그냥 졸업한 동아리 선배라고 하니까 잘해주는 거겠지. 아니야, 내가 여자들 여러 겪어봐서 잘 아는데 은정이가 너를 보는 눈빛이 느낌이 달라. 한번 잘해봐라. 얼굴도 반반하고 몸매도 좋고 적당히 데리고 놀면서 재미 보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이다. 저는 동기 말을 그냥 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가 이상했어요. 근데 너무 가까이 하지는 마라. 은정이라는 애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조심해야 하는 여자야. 그때 동기놈의 말이 무슨 뜻인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행사 때 만났던 것이 인연이 되어서 은정이는 제게 자주 연락을 했어요. 저도 예쁘고 어린 후배가 제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게 싫지는 않아서 은정이가 만나자고 하면 시간을 내서 만났습니다. 저는 선배로서 별다른 뜻이 없이 은정이를 만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은정이는 제게 심각한 표정으로 사귀자는 말을 했어요. 오빠는 나를 어떻게 생각해? 나 오빠 좋아. 아버지 없이 외동딸로 엄마 밑에서 혼자 자라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오빠들을 보며 이상하게 끌렸거든. 그 중에서도 오빠는 특별해. 은정이는 저를 선배가 아니라 연인으로 생각한다고 했어요. 은정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은정이가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은정이 엄마는 재혼을 하지 않고 은정이만 바라보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사춘기를 거치면서 철이 들자 나이가 훨씬 많은 아버지 같은 느낌이 나는 남자들에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아주 편하고 기대고 싶은 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 역시 남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정도로 외모가 되고 이제 22살의 어린 은정이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은정이와 저는 8살이나 차이가 났기에 그녀와 사귀는 게 망설여졌습니다. 둘 다 성인인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었지만 전 저보다 1살이나 2살 정도 차이가 나거나 동갑인 여성과 사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면서 어렵고 힘든 문제가 닥치면 서로 터놓고 대화하면서 같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평생을 배우자라기보다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성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은정이는 너무 어렸습니다. 은정아, 오빠도 네가 좋아. 그런데 그냥 좋아하는 거하고 결혼을 해서 평생 같이 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우리 그냥 지금처럼 편한 선후배로 지내자. 저는 둘러서 제 마음을 은정이에게 말했지만 은정이는 막무가내로 제가 좋다고 매달렸어요. 저는 여러 번 설득을 했지만 은정이는 매일같이 사랑한다, 보고 싶다, 저밖에 없고 안 보면 보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는 문자를 매일같이 보냈어요. 은정이의 일방적인 애정 공세가 한 달이 넘게 계속되자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만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매달리는 매력적인 여자의 대시를 감당할 수 있는 남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은정이를 제 연인으로 생각하고 사귀게 되었어요. 몇 개월의 연애 끝에 저희들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은정이가 대학을 졸업하면 결혼을 할 생각이었지만 은정이는 하루라도 빨리 저와 결혼해서 같이 살고 싶다고 졸라댔습니다. 오빠, 나 내년이면 졸업해. 지금 결혼하나 내년에 하나 달라질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루라도 빨리 오빠의 아내가 되고 싶어. 오빠를 위해서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오빠와 나를 닮은 예쁜 애도 낳고 싶어.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 저는 할 수 없이 은정이를 부모님에게 소개시켜드리고 곧 결혼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상대로 엄마는 걱정부터 하셨어요. 너희들이 좋다면야 결혼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내가 겪어보니 여자가 애를 너무 빨리 낳아도 절대 좋은 게 아니더라. 엄마는 18의 어린 나이에 저를 가지면 여자로서 인생은 시작도 못 해보고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하나의 엄마로 살아온 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은정이가 결혼을 해서 살림을 하면서 애를 가지는 걸 염려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스러운 걱정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될 애 인상을 보니 얼굴에 바람기가 가득하더라. 원래 인물이 반반한 년들은 주위에 남자들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법이야. 나는 이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엄마, 은정이가 생긴 건 날라리처럼 보이는데 겪어보면 착하고 순수한 여자예요. 다른 건 몰라도 저만 사랑한다는 건 확실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은 결혼을 한 뒤에 전셋집을 얻어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결혼을 하면 은정이와 같이 행복한 신혼의 단꿈을 즐기게 될 거란 저의 기대는 완전히 착각이었다는 걸 바로 알게 되었어요. 은정이는 결혼을 하자마자 집안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는데도 은정이는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침은 꼭 챙겨 먹는 습관이 있었어요. 여보, 아침 안 먹을 거야? 나 아침 같은 거 안 먹어.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출근하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이 참, 나 어제 학교 과제하느라고 새벽에 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러니까 귀찮게 하지 말고 출근이나 해. 결혼 전에 은정이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뭐든지 만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아침을 차려주기는 고사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도 늘 배달 음식을 시켜주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고 하면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 제가 나들이라도 가자고 하면 은정이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이번 주는 과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다음 주에 가자. 하지만 다음 주가 되면 은정이는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했어요. 집에 있을 때도 은정이는 음식은 고사하고 청소나 빨래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집안은 돼지우리처럼 쓰레기가 나뒹굴고 지저분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공부를 하느라 신경이 예민해진 아내를 위해서 제가 빨래며 청소에 싱크대에 날마다 잔뜩 쌓여있는 설거지까지 도맡아 했지만 인내심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어요. 참다 못한 제가 화를 내며 은정이도 제게 짜증을 냈어요. 여보, 도대체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여자가 집안에서 청소나 빨래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당신 뭐하는 여자야? 내가 집에서 놀아? 학교에서 강의 들어야 하고 과제도 해야 한단 말이야. 더구나 이제 곧 시험기간이 코앞에 닥쳐서 공부해야 할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집안 청소나 빨래 같은 건 당신이 좀 하면 안 돼? 요즘 남자들이 집안일은 다 한다고 하더라. 나도 그냥 놀고 있어? 회사 일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단 말이야. 결혼한 여자는 아무리 바빠도 집안일이 우선이야. 핑계대지 말고 내일부터는 집안일부터 말끔하게 해놓고 학교를 가든지 해. 당신 너무 이기적이야. 내가 파출부처럼 집안일이나 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당신이 회사를 다니듯이 나도 학교를 다녀. 그럼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좋아, 우리 당번을 정해서 요일별로 집안일을 나눠서 하도록 해. 몰라. 나 지금 시험 공부해야 하니까 말 시키지 마. 아내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제 사정은 생각하지도 않고 아직 학생인 자기 입장만 늘어놓으면서 모든 걸 저한테 시키려고 들었어요. 결혼 후 2달이 지나면서 저와 아내는 수시로 다투게 되었어요. 아내와 저의 마찰은 집안일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내는 수시로 남자친구들과 어울렸습니다. 아내가 친구들과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고 해서 당연히 여자친구들과 같이 갈 거라고 생각하고 허락을 해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자친구들과 같이 여행을 갔던 겁니다.
여행을 다녀온 뒤에 아내가 자기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을 보고 저는 기가 막혔어요. 여러 명의 남자들과 껴안고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민박집으로 보이는 방 안에서 아내는 달랑 속옷만 입고 남자친구들과 같이 앉아서 낄낄대면서 술을 마시는 사진을 버젓이 올려놓았어요. 보는 제가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죠. 어이없게 아내는 사진 설명에 남친들과 옷 벗기기 게임을 했는데 내가 계속 졌다. 벗으라면 벗어야지. 그날 어디까지 벗었을까? 그건 비밀이지. 이런 멘트를 달아놓았던 겁니다. 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서 아내에게 따졌어요. 그런데 아내는 어이가 없게도 그게 뭐 어떠냐는 반응을 보였어요. 친구들이랑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걸 가지고 시비야. 당신은 가정이 있는 유부녀란 말이야. 아무리 친구라도 다른 남자들 앞에서 속옷만 입고 어울려?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게임이라고 했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유부녀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만나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아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여기가 이슬람 국가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내는 도리어 제게 화를 냈어요. 아내는 그냥 친구들과 재미삼아 어울렸던 것 뿐이고 절대 이상한 짓은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으니 저는 아내의 말을 믿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는 계속 학교의 남자 동기들이나 선후배들과 연락을 하면서 자주 만나고 다녔어요. 저는 아내에게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동에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지만 아내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아내와 제가 대판 싸우고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거의 매일 티격태격 말다툼을 하면서 1년을 넘긴 다음에 저는 아내에게 애를 가지자고 했어요. 결혼 전에 아내는 애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결혼 후에 아내는 제게 피임을 요구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신혼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요구대로 피임을 했는데 이제 결혼 생활도 1년이 지났고 아내의 자유분방한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애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였어요. 여보, 당신 미쳤어? 졸업반이긴 하지만 나 아직 대학생이야. 그런데 지금 애를 가진다는 게 말이 돼? 아니, 결혼하면 애부터 가지고 싶다는 말은 당신이 먼저 했잖아. 나도 당신이 자꾸 밖으로 돌면서 남자들 만나고 다니는 꼴은 더 이상 못 보겠어. 저는 애가 생기면 아내가 가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단칼에 거부했어요. 난 싫어. 결혼 전에는 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마음이 변했어.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애를 가지자는 말은 꺼내진 마. 아직은 애 엄마가 아니라 자유롭게 살고 싶어. 아내는 결혼 전에 제게 했던 말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전 결혼 전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아내에게서 심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내의 침대에 눕히고 피임을 하지 않고 관계를 하려고 시도했어요. 그러자 아내는 소리를 지르면서 거칠게 반항을 했고 저를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당신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로 하면 강간이라는 거 알아?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전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을 하자고 말했고 집을 나와버렸어요. 그날부터 아내는 저와 관계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부드럽게 달래도 아내는 저를 밀어내면서 거부했어요. 저희 부부가 각방을 쓰게 된 지 한 달이 넘게 지난 다음에 대학 동기 모임에서 만난 동기는 제게 정말이지 충격적인 말을 해주었어요. 예전에 아내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던 동기는 저를 보자 먼저 아내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어요. 저는 힘없이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모두 동기에게 말해주었죠. 그러자 그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다른 동기들을 피해 다른 자리로 가자고 하더니 아내가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말해주었습니다. 아내는 예전부터 여러 남자와 난잡하게 놀아놨고 지금도 어울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냥 친하게 어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어요. 동기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놀기는 좋지만 조심해야 하는 여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 전부터 너한테 말해주려고 했는데 내가 괜히 남의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어서 말을 아꼈어. 그런데 은정이가 하고 다니는 게 너무 심해. 너도 한번 잘 살펴봐. 그리고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라. 저도 아내가 여러 남자들과 어울린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동기가 경고를 해준 대로 아내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에게 내연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내의 휴대폰에서 결정적인 불륜의 증거를 찾아서 아내를 다그쳤습니다. 아내는 어이없게도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걸 제게 들키고도 뻔뻔스럽게 절대 이혼은 못한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미안해. 어쩌다 실수한 거야. 앞으로 내가 잘할게.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당신뿐이야. 아내는 가증스럽게도 저만 사랑한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겉과 속이 다른 아내의 거짓말에 속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당신은 나를 바보로 생각해? 이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마음 같아서는 당신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지만 당신이 아직 대학생이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부부로 살았던 걸 생각해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갈라서자. 나 당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 날 지경이야. 제가 마음을 완전히 굳혔다고 생각한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내와 합의이혼을 하고 1년 남짓 짧은 결혼 생활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전처와 이혼하고 갈라선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저는 다시 한번 큰 충격을 겪게 되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사수인 팀장의 비리를 알게 되었던 거죠. 저는 어느 기업의 분기 결산 회계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그 일에서 손 떼라고 지시를 했어요. 감사 보고서를 거의 다 작성한 상태여서 저는 갑작스러운 하차 명령이 의아해서 팀장에게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팀장님, 감사가 거의 다 끝났는데 손을 떼라고 하시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를 못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잘 모르겠는데 윗선에서 그 회사에 대한 회계 감사를 제가 다시 정밀하게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팀장은 상부의 지시라고만 말하면서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지시이니 저는 그 회사의 감사에서 손을 뗐는데 얼마 후에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회계 부정을 저지르면서 그 기업의 회계 장부를 조작해서 탈세를 도와주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팀장은 처음부터 저를 배제하고 그 기업과 결탁해서 부정을 저지르려고 마음먹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민하다 회사 간부에게 팀장의 비리를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는 이런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정 팀장이 이런 짓을 했다는 말이지. 알았어. 내가 처리할 테니까 김 대리는 다른 직원들에게는 일체 비밀을 유지해. 저는 상급자만 믿고 처리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과실은 회사 내규에 따르면 바로 파면이었기에 저는 곧 팀장이 사직서를 내고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팀장은 회사에서 쫓겨나기는커녕 오히려 승진을 했어요. 팀장은 승진을 하고 며칠 뒤에 제게 퇴근 후에 따로 만나자고 했어요. 팀장은 저를 조용한 술집으로 데리고 가더니 김 대리, 강 부장한테 내가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일러 바쳤죠?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뜨끔했지만 팀장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맞아요. 기업 회계는 맑은 물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야 한다고 팀장님이 늘 말했었죠. 전 팀장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습니다. 제 말을 들은 팀장은 피식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요. 아주 잘났네. 그녀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술을 마신 다음에 놀라운 말을 했어요. 김 대리는 회계 부정을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엄청난 일을 일개 직원인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도 상부의 지시를 받고 했어요. 팀장은 저희 회사의 고위급 간부들과 회사 임원들이 서로 결탁을 해서 부정을 저질러 왔고 자기는 시키는 대로 한 하수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김 대리,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설마 나를 국가기관에 고발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겠죠? 회사 간부들이 부정에 연루되어 있다면 일개 직원인 제가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국가기관에 제보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저는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그런 무모한 짓은 안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다가 다치지 말고 잊어버려요. 팀장의 말이 맞았어요. 괜히 정의감에 들떠서 설쳐대다가는 저만 피해를 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공공연하게 저질러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 너무나 괴로웠어요. 보름 넘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기업의 회계 부정을 담당하는 기관에 모든 사실을 고발했습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장은 바로 저를 호출했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제게 욕을 마구 했어요. 야,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이래봐야 너만 죽어. 지금이라도 허튼 짓 하지 말고 당장 고발 취하해. 안 그러면 아주 험한 꼴 당하게 될 거야. 어차피 이 회사를 떠날 각오를 하고 한 겁니다.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야, 이 자식이 정말 미쳤네. 부장은 노발대발하면서 제 얼굴에 서류 뭉치를 집어던지면서 쌍욕을 했어요. 그날 퇴근을 하자 팀장은 다시 제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번에 갔던 술집에 마주 앉은 팀장은 충격적인 제안을 했어요. 김 대리가 고발 취하하지 않으면 내가 모든 책임을 져야 돼요. 김 대리, 내가 부탁할게. 우리 거래해요. 팀장은 저와 하룻밤을 자줄 테니까 고발을 취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30 초반의 팀장은 아주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육체를 쓰더라도 제 마음을 돌리려고 절박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로서 매력이 흘러넘치는 팀장의 유혹에 저는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지만 그녀의 거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와 관계를 가지는 건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다음날 저는 미련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5년이 넘게 일했던 회사를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떠나게 되자 아쉬움이 많이 남았고 이혼에 이어 회사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저를 잡아준 사람이 바로 두 번째 아내였습니다. 한순간에 백수가 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할 때는 무작정 밖으로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방 안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온갖 잡생각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거리로 나와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사람들 틈에 섞여서 정해진 목적지는 없지만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고 물끄러미 창밖을 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마음이 내키면 아무 곳에서나 내려서 그냥 걸었습니다. 그러다 괜찮은 식당이 보이면 들어가서 밥을 먹었고 분위기 좋은 카페가 보이면 들어가서 1시간이 넘게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죠. 그날도 저는 거리에서 정처 없이 배회하다가 눈에 보이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조용했고 소파는 푹신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즐겨 찾는 감각적인 카페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인테리어도 소박했고 은은한 조명이 비춰지는 곳에는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고 음악도 걸그룹의 노래가 아니라 클래식 음악이 조용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음악과 이런 고전적인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음이 심란하거나 뭔가 조용히 생각할 게 있을 때는 늘 그 카페에 들리곤 했어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혼자 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있는 저를 카페의 여사장도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하면서 알아보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자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앞에 앉았어요. 실례해요. 방해가 안 된다면 잠깐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장사를 하다 보니 특이한 손님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그쪽은 그 중에서도 유별난 것 같아요. 그녀는 제게 뭔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맞느냐고 물었어요. 누구나 말 못할 고민이 하나씩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있으면 한번 털어놔봐요. 혹시 알아요? 제가 도움이 될지. 그녀는 자기가 심리상담사 자격증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3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산다고 하면서 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털어놓았어요. 결혼 후 폭력적으로 변한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녀의 남편은 관계를 할 때마다 이상하고 변태적인 것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걸 거부하면 남편은 그녀에게 욕을 하면서 심하게 때렸던 거죠. 그녀는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심리상담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남편과 이혼을 한 다음에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땄다고 했습니다. 저는 밑져야 본전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녀에게 제가 겪은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 말을 들은 그녀는 차분하게 제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고 어떻게 치밀어 오르는 억울함과 화를 다스릴 수 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녀와 대화를 하면서 저는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같은 게 조금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골이 되어서 제 취향을 알게 된 그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고 가끔씩 저의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했어요. 그녀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연상의 여인이었어요. 때로는 누나처럼 또 어떤 때는 엄마처럼 자상하게 저를 챙겨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제 고민을 들어주면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지 방법을 말해주기도 했어요.
저는 연하의 전처와 살 때 철이 없는 전처가 저지르는 사고를 저 혼자 뒷감당을 해야 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신적으로 그녀에게 많이 의지하게 되었고 위안을 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저희들의 사이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깊어졌어요. 저는 그녀와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는 생각을 했고 제 마음을 고백하고 결혼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녀도 제 마음을 받아주었고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아내의 조언과 위로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가 많이 없어져서 저는 회계사무소를 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내는 자기 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그녀의 집에는 장모와 후배가 같이 살고 있는데 장모는 몸이 아파서 자기가 보살펴야 한다고 했어요. 자기야, 우리 분가해서 따로 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 그러다가 형편이 좋아지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자. 아내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서 빌려달라고 했어요. 자기야, 내가 급하게 막아야 하는 돈이 있어서 그래. 다음 달에 돌려줄게. 저는 뭔가 찜찜했지만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는 마당에 돈 문제 때문에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고 싶지는 않아서 전세금을 아내에게 빌려주고 그녀의 집으로 들어가서 살림을 합쳤습니다. 어머, 형부 어서와요. 언니가 형부 정말 잘생겼다고 입이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데 정말이네. 반가워요. 그녀는 이름이 미연이라고 했고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온 날 아내와 저 그리고 미연이는 저를 환영하는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술이 취하자 미연이는 아내가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도 제게 몸을 기대기도 하고 제 다리에 손을 얹고 쓰다듬으면서 자극을 주었어요. 저는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미연이의 손을 치웠지만 그녀는 더 깊게 몸을 밀착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미연이의 행동을 보고도 못 본 척했어요. 그 뒤로 아내가 집을 비우기만 하면 미연이의 수상한 행동은 어김없이 시작이 되었어요. 한 번은 아내가 카페를 쉬는 날 동창들과 같이 여행을 간다면서 집을 비웠어요. 전 혼자 안방에서 자고 있는데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에 잠을 깼습니다. 미연이었어요. 그녀는 이불을 들추고 제 옆에 눕더니 제 몸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미연이는 속옷만 입은 채로 제 옆에 태연하게 누워 있었어요. 미연아,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서 나가. 아이, 형부 왜 그래? 우리 둘뿐인데. 언니한테는 비밀로 하고 우리 같이 자자. 나 형부 좋아한단 말이야. 미연이는 저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게 안겨왔어요. 안 돼. 나는 너랑 이런 짓 할 생각이 없으니까 어서 나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미연이는 안방에서 나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웬만하면 미연이와 단둘이 집에만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이는 제가 회계사무소에서 일을 할 때도 수시로 이상한 문자나 사진을 보내면서 저를 노골적으로 유혹했어요. 저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아내에게 말해서 집에서 내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저는 미연이가 왜 제게 접근해서 관계를 가지려고 유혹을 하는지 어처구니 없는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아내가 샤워를 할 때 아내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내버려 두었지만 여러 개의 문자가 계속 오자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확인을 해보았고 머리털이 쭈뼛 설 정도로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그 문자는 아내의 전남편이 보낸 것이었어요.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나한테 이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니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 천벌 받으려나. 전남편은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저주를 아내에게 퍼부었어요. 그런데 전남편과 아내가 주고받은 이전의 문자까지 확인해보고 저는 손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아내는 전남편이 미연이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했고 거액의 위자료를 그녀에게 주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아낸 겁니다. 저는 이제야 미연이가 왜 제게 성관계를 요구했는지 그리고 왜 미연이와 같이 살자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미연이와 바람을 피웠다고 뒤집어 씌워서 전 남편처럼 위자료를 뜯어낼 생각이었어요. 저는 며칠 뒤에 아내와 미연이가 하는 대화를 듣고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겠다고 한 전날 그 집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만약 아내가 혼인신고를 하고 제가 미연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전 남편처럼 전 재산을 모두 날릴 뻔했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경험을 한 저는 여자라면 질색을 하는 비혼주의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